안녕하십니까. 저는 박한슬이라고 하고요. 오늘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숫자로 읽는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 강연은 이런 목차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서로 이제 숫자가 어떤 의미인가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이제 논리의 세계를 현실로 끌어내리는 게 숫자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구성해야 되는 거지, 이게 그냥 주어진 숫자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 안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강연의 첫 번째 주제인 값싼 인건비 시대의 종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바라고 하면 이거 알바지라고 하면 되게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걸 학술적으로 정의하려면 굉장히 좀 까다롭다고 합니다. 알바라는 게. 편의점 알바? 알바죠. 그 다음 마트 캐셔? 알바? 알바죠. 옷가게 알바? 알바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 따져보면요, 편의점 알바는 보통 무기계약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학술적으로 좀 종합을 해보면 알바라는 게 사실은 여직팝입니다. 좋은 일자리 여직팝을 우리 사회에서는 알바라고 부릅니다. 따져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대기업에서 요즘 인턴 많이들 뽑으시죠? 그래서 청년 인턴을 뽑아서 일주일에 20시간 일하면서 월급은 얼마 안, 최저임금 주면서 대기업 인턴 자리를 했어요. 이거를 그냥 고용 광성대라든지 근로시간 같은 이런 것들만 따져보면 알바랑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아무도 알바라고 하지 않잖아요. 나 인턴 했어 하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어떤 임금이라든지 사회적 지위 상승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알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에 바깥에 있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알바라고 한다는 건데, 그럼 이 알바 통계는 있냐? 없습니다. 알바 통계 없습니다. 왜? 쓸모가 없으니까요. 이것도. 알바 통계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거꾸로 추적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첫 일자리로 아르바이트 업종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요거는 도매, 소매, 숙박, 음식점에서 첫 일자리를 얻은 경우는 보통 알바겠죠. 보통 우리가 흔히 알바라고 하는 이런 음식점의 이제 도매 소매업에서 일하는 청년들 숫자가 122만 명 수준에서 105만 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 그래서 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첫째,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렇다, 그런 얘기도 하고, 실제로는 청년층 인구 자체가 감소한 게 제일 큰 영향입니다. 알바할 수 있는 청년 풀 자체가 줄어든 거죠. 400만 명 가까이. 이거는 어떻게 부정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인구 자체가 감소한 게 가장 큰 영향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지금 임시 단기 노동하는 일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좋은 일자리로 다시 전환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비수용 노동시장에 청년들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더 편할 건데, 지금 고령층 고용률이 청년층 고용률을 넘어섰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 때 고령층 공공일자리를 일종의 복지적인 성격을 많이 도입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공공일자리 증가를 통해서 고용률이 늘어난 것도 있는데, 청년층 비숙련 고용이 감소한 것도 같이 겹쳐서 그렇습니다. 고용률 자체도 이렇게 역전될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 좋은 일자리라고 보지는 않는 직업들이죠. 이제 배달 라이더라든지 쿠팡이나 물류, 건설노동. 그런데 요거를 중소기업 초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중소기업 초임 그냥 대졸자 임금이 월 230에서 250 정도 됩니다. 과장급으로 가면은 350에서 370 정도. 그러니까 정말로 돈만 따져봤을 때 어차피 대기업 상위권 일자리를 갈 게 아니면 이쪽으로 빠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임금만 낮았을 때 굳이 일로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죠. 사람 뽑고 싶은데 사람이 안 온다. 일로 가서 그렇습니다. 전부 다. 청년들한테 또 중소기업 갈래 아니면 그냥 쿠팡맨 할래 하면 쿠팡맨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노동 관련해서, 노동권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게 부적절하다는 것은 다들 알지만, 이렇게 비교했을 때 나는 차라리 돈 더 벌래 라고 하는 청년들의 그걸 막기가 좀 어렵다는 것도 현실인 거죠. 이제 간접적인 효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방 현역 판정률을 통계를 한번 보면 이게 확실히 드러나는데요. 이 아까 살펴봤던 이 주변부 노동, 특히나 이런 배달라이더나 쿠팡, 물류, 건설노동 같은 요 직군과 비슷한 학력이나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사실은 또 겹치는 게 군 기초 간부들과 비슷한 인력풀이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공 분야에서는 돈을 그만큼 안 주니 그 사람들이 다 글로 빠지면서 지금 지원율이 50% 수준으로 기초 간부 품귀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말뚝 박는 애들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금 국방에 대해서 이게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 왔다 보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 모병제 전환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성 징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결국은 북한처럼 복무위원 연장하는 거죠. 10년씩 하고. 셋 다 굉장히 정치적인 저항이 큰 이슈인데 지금 규모를 봤을 때는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럼 어쨌든 간에 국방 비용이 지금보다는 굉장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에 따른 간접적인 비용들도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력 부족은 대체력이 없는 그런 시대를 만들고요. 그래서 사회 운영 균형, 국방, 치안, 돌봄 비용. 근데 이게 올라간다는 말은 조세 부담이 올라가거나 혹은 사회 보험료 인상 압박이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의 유지 비용 자체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비용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채용 유지할 때 추가적인 사내 복지로 뭔가를 제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돌봄 비용이 증가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대학생 자녀 등록금 내는 것처럼 나중에는 노후 부모님의 돌봄 비용을 기업에서 내줘야 되는 걸 등록금 내듯이 간병비를 내주는 그런 것들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 물가가 증가하는, 그래서 노동지각적 산업들의 한계 기업화 혹은 퇴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같이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에너지도 비싸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우리 전력 소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재생에너지로 이게 버틸 수 있을까? 그럼 이게 배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 어떤 에너지가 이만큼 쓰이고 있는데 생산이 그만큼 따라오지 않으면 이거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면 기업에 직접 발전소를 지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한전에 대해서 민영화라고 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그런 식의 접근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배전 문제 때문에라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값싼 중앙통제 그리드망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인상하느냐, 전기요금을 인하를 하느냐, 두 가지인데 지금까지는 요금 인상을 굉장히 억제를 해왔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민주국가에서 우리가 전기요금 인상을 대대적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변칙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좀 인상될 가능성이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정용과 산업용 가격들이 좀 차이가 나는데 산업용이 좀 더 비싸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값싼 에너지 시대는 이제 점점 먼 기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그래서 요거는 AI 얘기랑 거시 변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내놓은 어떤 AI가 만들어낼 미래의 어떤 조직 구조 변화라는 건데요. 첫 번째 단계는 AI가 내 업무를 보조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다음 단계는 내가 자율적으로 일하는 AI들을 부리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AI가 정말 나랑 팀원으로 일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4번이 나온 거죠, AI한테 4번이 나와서 내가 AI한테 메일 보내고 AI가 그 메일 받아가지고 같이 업무 진행하고 토스하고 CC 넣고 그냥 정말로 그렇게 AI가 도입이 되고 조직에 통합이 되면 이 AI에 대한 능숙도가 생산성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바뀌기는 또 쉽지가 않을 거예요. 처음에 거시 환경이 바뀌고 경영진에서 변화 지시하지만 구성원은 수능을 하지 않고 결국은 지연 자초되는 게 굉장히 많이들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전환 비용을 사전에 투입해서 재교육하고 전환 기간에 소득 보장해주고 직위 보장해주고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이지만 전환을 위해서 계속 좀 일정 부분 혜택을 주면서 좀 협조를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싫으면 나중에 경쟁 업체에 비해서 원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비효율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후자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고 큰 사회적 갈등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사전 비용을 투입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보조를 하든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하든 이런 식으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기업 전략은 어떻게 바뀌어지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우리가 원가 절감형 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은행 자료인데요.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게 내가 금융비용 등을 따졌을 때 이 100% 퉁치는 수준을 미달한 기업이 지금 40.9% 정도 됩니다. 아예 적자 보는 거는 23.8% 정도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한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이제 저렴한 인건비 중심으로 어떤 그런 기업 전략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지금은 고급 인재 중심의 좀 입지 전략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AI가 내 부하 직원을 일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그저 그런 직원이 수행하는 역할들을 AI가 다 대체하고 그 다음에 관리자급 역량을 가진 사람들의 생산성 한 10배, 20배 가까이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투입량 늘려서 산출을 늘리는 그런 어떤 수치 주도형 성장이었다면 이제 선제적으로 전환 설계하고 고부가치 직무에 집중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것들만 남겨서 그것만 계속 전담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초고효율 프로젝트 조직으로 조직이 좀 개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런 변화들도 다 알겠고 어떻게 바뀌겠다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뭘 봐야 되냐? 저는 이거를 측정하지 않는 것의 비용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정확한 데이터를 알기 위해서는 저는 조직의 하수도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에 마약 중독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마약 사범 통계 같은 거 나옵니다. 그런 거 나오는데 그건 적발된 사람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마약 범죄 같은 것들은 암수 범죄가 굉장히 많죠. 적발되지 않은 암수 범죄. 그럼 이걸 어떻게 아냐 했을 때 서양 사람들이 되게 똑똑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뭐냐면 마약쟁이도 똥 오줌을 쌀 거 아닙니까? 소변 보고 대변 보고 하니까 하수도에 있는 오물들을 분석해보면 거기 마약 잔여물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건 피할 수가 없죠. 내가 아무리 마약을 하고 숨기고 싶어도 소변을 안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지역의 인구별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처에서 했습니다. 이거를 해서 해보니 연간 마약 검거된 사범이 10,000명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 역산을 해보니까 마약 투약자가 한 30,000명 정도 되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20,000명 정도가 마약 암수범죄로 숨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더 충격적인 게 보통 마약 범죄라고 하면 대도시 위주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농어촌까지 빠짐없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 있다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자료를 좀 더 상세하게 만든다면 어느 지역에서 어떤 마약이 그 다음에 어떤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통한 이런 것들까지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구타트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 지표가 목적이 되는 순간 그 지표는 목적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에서 있었던 건데 미국 보훈병원에서는 이제 미국에도 미군들이 워낙 은퇴한 베테랑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이런 민원이 나오니까 모든 환자를 14일 이내에 다 치료해라. 굉장히 좋은 정책이죠. 근데 예산은 추가로 안 줬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장부를 2개 썼습니다. 그래서 전산에 올리는 거는 경증 환자들만 14일 이내에 치료한 사람들만 그 전산에 올려서 내고 정말 이 사람은 전문의 만나려면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수기장부에 적었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다 적발된 지역인데 이 대기시간 길어진 거 감추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전산상으로는 다 대기시간 만족했죠. 이야, 이 정책이 성공했다. 다 성과급 받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표가 공개되는 순간. 그래서 수치적 달성에 성공하지만 KPI를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내 데이터, 보고되는 지표 외에 사내에 보관된 데이터나 집계되지 못한 데이터들을 더 관심을 두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만들어 왔는데요. 보통 출퇴근 근태 자료 같은 건 공개적으로 하죠. 성실도 확인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 출근 퇴근 시간은 정확히 맞추는데 태업하는 경우 정말 많지 않습니까? 다 탕비실에만 가 있고 뭐 이런 예를 들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비공개 지표를 새로 가져와서 요건 공개를 안 한 겁니다. 야간 주말에 이제 회사 사내망 접속하는 VPN 트래픽을 접속을 한다라고 하면은 근무 시간 내에 작업을 마치지 못할 역량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팀 내에서 업무 분장이 되게 이상하게 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퇴근하고도 계속 한다는 거니까 일을. 근데 이거를 만약에 공개를 한다? 그러면 또 이거 맞춰서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식으로 공개 KPI 별개로 비공개를 내부적으로 갖고 이걸로 대리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메신저나 이메일과 양 같은 걸로 업무량 측정하는 경우들도 많죠. 근데 그러면 쓸데없이 메일 보내고 쓸데없이 메신저하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바보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그럼 다시 이메일에 CC 인원 같은 것들을 몇 명 넣느냐 해서 타 부서장인데 쓸데없이 자꾸 넣어요. 이메일에. 그러면 이 사람 되게 일을 방어적으로 하네. 자기 문제 안 생기려고 일을 자꾸 늘리는 사람이네. 이런 것들을 역으로 좀 추론할 수가 있겠죠. 대신에 그게 공개되는 순간 그러면 CC 아무도 안 넣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공개 자료들 비슷하게 또 자녀 연차 소진 패턴이 갑자기 반차를 많이 써 이 사람이. 그럼 이 사람 이직 준비하나? 그럴 수 있겠죠. 면접 같은 데서 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공개로 한다고 하면 연차를 못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비공개 형태로 내부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실제로 성과를 잘 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개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데이터라는 거를 그냥 지금 주어진 걸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거시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듯이
내부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건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어디에 주목을 할 건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